네, 이제 채굴과 송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채굴 보유상은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어카운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따로 지정해 주시지 않을 시 0번째 계정이 코인베이스 계정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eth.coinbase 누르시면은 루나 계정이 지금 채굴자로 되어 있죠. 비트코인이랑 똑같습니다. 마이너.스타트 하면 하고 스레드의 수를 두면 스레드는 이제 여러 개예요. GPU가 여러 개라서 이제 마이너를 여러 개의 그 GPU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보낸다 할 때 하게 되는데 저희는 뭐 채굴기 돌리는 것도 아니까 마이너 스타트 원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스레드로 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데시라는 거를 이제 이더리움 거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기존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데시라는 수정된 작업 증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문형 반도체가 ASIC라는 주문형 반도체가 제작돼가지고 과도한 전력이나 자원의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일부러 이데시라는 걸 통해서 메모리 공간을 넣습니다. 메모리 공간을 넣게 되면 GPU의 단순 계산 말고 메모리를 적재하고 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연산량이 많이 들고 연산 시간이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데시라는 걸 사용했고요. 이때 이제 DAG라는 파일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최소 2GB 이상의 용량을 확보하고 실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데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12초마다 블록을 하나씩 생성하는 건데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10에서 15초마다 하나의 블록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론 시간에서 이전에 말했듯이 이더리움에서는 고스트 프로토콜을 써서 더 무거운 체인을 선택하기 때문에 더 긴 체인을 선택하면 더 긴 체인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이더리움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죠. 분기가 더 많이 일어나도 시간이 더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하나의 거래가 일어나는데 최소 10분이라고 치면 이더리움에선 최소 10에서 15초만큼 절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생긴 건 이렇게 되는데 이 표에서 뭘 보면 되냐? 메모리 밴드위스 리미티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모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주황색 화살표에서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의 그냥 알고리즘보다 이더리움에서의 이 이데시라는 알고리즘이 그 주문형 반도체 제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반 컴퓨터에서도 좀 더 쉽게 실질적으로 계산을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이더리움도 채굴기가 나와버려가지고 뭐 일반 컴퓨터로 채굴하기는 쉽지 않고 채굴기 써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채굴이 비트코인과 이 정도 다르다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마이너.스타트 해가지고 스타트하기 전에 저는 블록 넘어 먼저 보여드릴게요. 0번이죠? 마이너.스타트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탑을 해볼게요. 이게 뒷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로그 창 띄워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첫 번째 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창이죠. 이게 뭐, 네. 여기 아닙니다. 여기죠. 자, 두 번째 창에서 볼게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두 번째 창에서 ETH 들어가고 테일 써가지고 ETH 들어갔으니까 테일만 쓰면 되죠. 마침 돼 있네요. 지금 Generating DAG in Process라고 돼서 DAG가 설치가 계속 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타트를 눌렀기 때문에 DAG를 생성하는 거예요. 요게 F가 2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DAG라는 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치되는 동안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설명을 다시 간단히 드리자면 DAG를 지금 만드는데 이 DAG라는 거는 3만 블록마다 새로 생성되게 됩니다. DAG
저희가 이더리움에서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메모리 공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뭔가 로드하고 내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그 작업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본 연산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문형 반도체 제작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DAG 파일이 저장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저장 공간을 에다가 DAG를 만들어주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Generating DAG를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을 어떻게 주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블록의 헤더를 스캔해서 시드 값을 추출하고요. 이로부터 랜덤한 캐시 데이터를 만듭니다. 블록의 헤더 해가지고 랜덤한 캐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DAG라는 걸 생성합니다. 지금 생성하고 있죠. 그래서 DAG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선형으로 이렇게 쭉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마이닝 해시 작업 중에 이제 풀 데이터 셋 랜덤 부분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한마디로 DAG에 있는 여러 2GB에서 몇 개 이렇게 쭉쭉쭉 뽑아서 마이닝 할 때 그거를 일부러 계속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시키면서 시간을 일부러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졌다 뺐다 하는 걸. 그럼 얘가 연산이 아무리 빨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황색 화살표에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산력을 빨리 하려고 주문형 반도체 제작해서 막 엄청 빨리 돌려봤자 어차피 이 메모리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대단해서 과열된 최고 경쟁 같은 걸 이더리움에선 조금 더 줄이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DAG가 풀셋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거기서 랜덤 부분을 가져와서 마이닝한테 쓰게 계속 만든 거죠. 그리고 3만 블록마다 초기화를 시켜줘가지고 시간이 쭉 지나면은 이거 다시 초기화해가지고 다시 더 또 주문형 반도체 제작 좀 막을 수 있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시간이래요. 그리고 시드는 이게 그러니까 100시간 동안 돌리면은 DAG가 다시 생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여기서의 채굴은 이 타겟 스레트홀드랑 비교해서 맞춰야 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건데 돌리는 과정에서 메모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쓰는 게 DAG입니다. 더 간단히 설명하면 채굴 명령을 딱 마이너.스타트 내렸어요. 그럼 DAG 파일을 생성해요. 지금 생성하고 있죠? 이거는 작업 증명을 위한 해시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파일입니다. 해시하기 위해서는 DAG가 쓰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에선 안 쓰이던 게 왜 생겼냐 하면은 주문형 반도체 제작을 막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럼 이 DAG 파일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곧 채굴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차지한 DAG 파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메모리를 차지한다는 건 일반 GPU에서 담당하는 그림에서 주황색 화살표 통해서 메모리를 불러오는 시간이 채굴 과정에 포함된다는 소리고 해시를 푸는 속도에 비해서 메모리를 다루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따로 해시를 빨리 실행하기 위한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하여 채굴을 하는 것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채굴 과정에 메모리를 사용하는 부분을 넣어서 일반적인 CPU를 가진 컴퓨터에서도 채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변경된 알고리즘이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DAG 파일이 채굴 전에 미리 생성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100까지 채워지면 이제 끝났는데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되면 이렇게 Generated Verification Cache 이렇게 뜨게 됩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넘버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블록 넘버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마이너.스타트 다시 입력하고 다음에 마이너.스톱 다시 하고 나 이제 DAG 생성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생성이 다 됐으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명령은 여기서 내릴 거예요. 지금 다시 마이너.스타트를 해볼 거예요. 그럼 이런 값이 뜨고요.
좀 곧바로 마이너 점 스톱 한 다음에 이제 블록 넘버 확인해 볼 거예요. 마이너 점 스타트. 로그에서 확인해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이너 점 스타트 하면 마이닝이 시작하게 됩니다. commit new mining work 보이시나요? 확대해서 좀 더 크게. 그래서 successfully sealed new 블록 1번이 됐어요. 1번에서 다시 마인 시작해서 2번 시작했어요. 2번 채굴했어요. 3번 넘어갔어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됐죠. 10번 시작하다 끝났으니까 9번까지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ETH. 블록 넘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까지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ETH. get balance 한 다음에 루나가 채굴했으니까 루나 보상 보면은 450000000000이 뜹니다. 요게 뜨는 이유는 이제 블록 한 개당 5이더씩 보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45예요. 9 곱하기 5는 45기 때문에. 뒤에 0이 근데 18개가 붙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표기의 단위가 웨이란 단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는 이제 web3. from way 이거를 이더 단위로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45가 뜬다. 아주 쉽게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반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45이더를 지금 45이더를 웨이 단위로 바꾸고 싶어요. 투웨이 웨이로라는 뜻이죠. 이더를 웨이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대로 뜨죠.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단위로 막 보내려면은 웨이 단위로 밖에서 나오는데 0이 18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해주는 함수를 많이 쓰고요. 환산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크게 볼까요? 아주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막 1원짜리로 계산해도 되고 뭐 만원짜리도 계산해도 되고 이런 겁니다. 이더 단위 말고도 뭐 피니, 밀리 이더, 이더 있고 K 이더 있고 근데 딱 3개만 알면 돼요 사실상. 이더, GWay, 웨이 이렇게 있습니다. GWay는 보통 가스 표시된 단위로 GWay 많이 쓰고요. 나머지 웨이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이더는 이더리움의 이제 10의 18승인데 거의 표준이기 때문에 1 이더리움이라는 일단 이름이 그래서 이더가 표준이기 때문에 이더 단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송금과 수수료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루나가 채굴한 10 이더리움을 적송에게 송금한 트랜스액션을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액션 보낼 때 사용자가 직접 수수료를 명시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는 eth.getStation이라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런 게 있고요. 이더리움에서 수수료는 가스 스테이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스 스테이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tx calculator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소 비용을 한다면 73GA를 해야지 되는 트랜지션이 가는데 이게 얼마냐? 이제 빨리 이러면은 이제 0.000153 이더리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비싼 양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수수료는 채굴자가 가져갑니다.
채굴자의 계정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없다고 했잖아요. 주인이 채굴한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부분 여기 그대로 나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상태 변화를 위해서 드는 상태 변화를 시키는 계산에 드는 비용이 수수료에 비례해서 드는데요. 상태 변화를 위해 드는 코드의 계산량이 많을 경우 그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게 이더리움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 간단한 스크립트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복문을 풀어주게 되면 이제 반복문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네트워크 자원을 계속 사용해서 이제 마비를 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더리움에선 상태 변화를 쓴다 그랬어요. UTXO가 아니라 그 상태 변화를 쓰기 때문에 계산량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반복문이 작성이 가능하게 돼서 스마트 계약에 풀리는 복잡한 프로그램도 실행이 가능해졌다. 물론 한 블록당 가스 리밋이 걸려 있어서 한 번에 실행 가능한 계산의 용량이 정해져 있지만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여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은 이제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은 짧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송금 실습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에 먼저 서명하기 위해서는 비밀키가 필요하다고 미리 생성해둔 키스토 파일로부터 비밀키를 알아내기 위해 계정 생성 당시 설정한 암호를 입력하여 계정의 잠금을 풀어줘야 합니다. 루나 계정의 비밀키로 사인하기 위해 얼럭을 먼저 프라이빗 키를 풀어줘야지 사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는 계정이 새로운 계정이기 때문에 새로 해줄게요. 컨트롤 C 누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C를 눌러서 엑싯을 써서 여기서는 엑싯을 써야 되네요. 컨트롤 C나 엑싯 누르면 웬만하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잠금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3개를 싹 다 풀었습니다. 계정 3개 싹 다 풀어준 거고요. 이걸 한 다음에는 한마디로 지금 저희 언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 옵션 중에 추가된 게 뭐냐면 allow insecure unlock인데 지금 프라이빗에서 할 때는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unlock 012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계정이 t스토 파일이 0번, 1번, 2번 있어요. 그래서 0번, 1번, 2번을 써주고 지금 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계정이 4개면 0번, 1번, 2번, 3, 0, 1, 2, 3 해가지고 4개를 다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오라클로 뒀으니까 오라클 3번 저도 입력했고 만약에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면 다른 비밀번호를 넣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트랜지션에 사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다 진행할게요. 루나 파인 이건 매번 그 콘솔을 나갈 때마다 한 번씩 지정해줘야 되는데요. 네,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티메이트 가스를 그리고 써가지고 보내는데 드는 가스 비용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루나가 파인한테 1 이더를 줄 때 이게 1이 하고 0, 18개를 써도 되는데 아까 이거 배웠죠? 이렇게 하면 1 이더만큼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2만1000 가스가 든다고 합니다. 그럼 트랜지션 만들어 볼게요. 트랜지션 만들어서 샌드 트랜지션 하고 from 루나가 to 파인에게 지금 value 한 다음에 보시면은 3
1 이더리움을 쓰고 최대 3만 가스까지 했어요. 그때 가스 프라이스가 2라고 했어요. 가스 프라이스 2에 두면 실제로 빠져나간 돈은 42,000이 됩니다. 이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진짜 보내고 나중에 확인해 볼 건데요. 이렇게 된 경우에 트랜잭션 아이디가 뜨게 됩니다. 비트코인에서도 봤었죠, 트랜잭션 아이디. 결과를 봐서 콘솔을 한번 봐볼게요, 결과. 서브미팅 트랜잭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랜잭션이 서브밋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에서도 mem풀에 있었다가 체결됐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에서도 이제 펜딩 상태에 있다가 블록에 넣어줘서 연결되어야 실제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펜딩 상태의 트랜잭션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한 게 가스 프라이스 2로 해가지고 from to로 해가지고 이제 루나가 얘 주소 누구였어요? 파인한테 보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fd72가 루나고 from 파인 to 주소론 0x64274 64274 파인한테 얼마를 보시면 value가 여기 지금 이제 16신 이게 보기 어렵게 나와서 그런데 이제 보시면 1,000,000,000,000 1 이더만큼입니다. 이게 1 이더만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펜딩 트랜잭션 보면은 이 트랜잭션 펜딩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트랜잭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번 장이 좀 어려우니까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트랜잭션 구조 보면 nonce, from, to, value, 가스 프라이스 데이터, RSB 이렇게 들어있고 RSB는 트랜잭션 설명에 필요한 값입니다. 먼저 nonce는 해당 트랜잭션 요청한 어카운트의 nonce 값인데요. from to value는 발신자, 수신자, 이더 송금량에 해당되는 값이고 가스와 가스 프라이스는 발신자가 해당 트랜잭션 처리에 지불할 수수료와 웨이 가격이고요. 데이터의 경우 해당 트랜잭션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으로 스마트 컨택트를 전달해준 EVM에 전달되는 코드나 함수, 인자값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RSV 값은 트랜잭션에 필요한 서명에 사용되는 값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마이닝을 해가지고 실제로 1 이더리움이랑 수수료가 제대로 송금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먼저 정보를 다 확인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루나 밸런스랑 파인 밸런스랑 이제 블록 넘버 볼 거고요. 그럼 마이닝을 하면은 이제 그게 되겠죠. 이게 마이닝해서 한 채굴 보상 블록 넘버 1당 1씩이 들어가게 될 거고 보시면 채굴 됐죠? 블록 넘버 다시 보면 10입니다. 3개가 채굴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굴 보상 3개만큼 15만큼 들어가서 6000이 될 거고 1이랑 수수료를 빠진 만큼 해서 뭐 59 한 다음에 수수료 빠진 만큼 조금 해가지고 가고 물론 수수료는 루나한테 다시 가겠죠. 루나가 채우잖아요. 그럼 파인한테 이제 1 이더리움이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펜딩 먼저 확인하기 전에 펜딩 트랜잭션즈 해가지고 보면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채굴이 되면서 채굴 안에 거래 기록이 들어가서 거래가 체결됐기 때문에 대기 중인 펜딩에서 빠지고 실제로 그 트랜잭션이 실행이 돼버리면서 1 이더리움의 거래가 일어난 겁니다. get balance 루나 파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1 이더리움 여기로 간 걸 보실 수 있겠죠. 수수료는 얘가 냈다가 얘가 다시 가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수료 변화 체크하는 걸 다시 해보기 위해서 적송이 0.5 이더를 현기한테 보내는 거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는 샌드 트랜지션 먼저 하고 채굴을 하고
잔고를 바로 확인해 볼게요. 어우, 너무 오래했다. dis.get 현기한테 0.5 이더 갔는지 한번 볼까요? 0.5 이더 갔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0.5 이더로 보는 거. 그 다음에 파인한테 이제 얼마인지 보면요. 지금 채굴을 지금 적송이랑 루나랑 파인이 있다고 치면은 루나가 수수료를 먹었고 파인이 냈어요. 그래서 파인한테 빠진 수수료만큼이 루나한테 갔습니다. 루나가 지금 채굴을 했고 지금 보낸 건 파인이 현기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파인이 현기한테 보냈고 블록 채굴량만큼 늘어났지만 이 숫자가 999995800이 된 거는 수수료가 4200만큼이 루나한테 갔고 현기한테 0.5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값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봐봐요. 루나가는 채굴해가지고 그새 700 엄청 이더리움 많이 생겼어요. 얼마인지 보려면 79 이더리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파이는 0.5만큼을 1만큼을 받고 0.5만큼을 보내고 수수료까지 냈기 때문에 0.499999958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현기는 0.5 이더를 받았으면 0.5 이더가 있겠죠. 그래서 수수료가 얘가 내서 얘가 42만큼 간 거고요. 0.5를 얘한테 보냈기 때문에 보낸 사람은 수수료도 내고 이더리움도 내야 됩니다. 이더리움이 보통 없어요. 토큰이 왔다 갔다 하거나 프로그램 할 때 이더리움 없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 수수료만 내게 됩니다. 서비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수수료를 그럼 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인이 서비스를 만들면 현기한테 보내거나 뭔가 할 때마다 수수료가 계속 빠져요. 이게 근데 상당히 비싸요. 실제로 이더리움 값이 올라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이더리움을 개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에다가 올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뭐 클레이튼으로 많이 옮겨 타고 여기저기 많이 옮겨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 변화랑 수수료.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UTXO를 모두 모아놓고 잔고를 합하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로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10,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보관돼서 더해서 잔고를 계산하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계좌 잔고를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잔액 상태를 블록마다 기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1번 트랜지션 형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양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수수료를 구하고 수수료가 있을 경우만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가스는 스타트 가스로 현재 주고 사용되면 가스를 차감하면서 돌립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의 밸류 칸인 만큼 보내주고 받는 주소가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일 경우 코드를 실행해 주고요. 수신자의 가스가 부족하거나 이더리움 양이 부족해서 트랜지션이 될 경우 지급된 수수료를 제외한 바뀐 모든 값을 제외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된 양만큼의 수수료를 보낸 주소에게 돌려주고 계산에 사용된 만큼은 채굴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트랜잭션이 가스가 부족하거나 이더리움 양이 부족해서 취소될 경우에는 되돌려주고 아니면은 이용된 취소가 되더라도 계산된 만큼은 채굴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수수료를.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장 큰 차이점은 비트코인과는 달리 이더리움은 트랜잭션의 목록과 함께 최근 상태를 동시에 기록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모든 블록이 각 블록의 상태를 모두 기록하고 체크하는 거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트리 형식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데이트된 부분만 기록하게 되어 상태 변화를 저장할 때 드는 값이 적습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상태 변화를 기록하기 때문에 전체 히스토리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 추가가 가능하고요. 저장 공간이 더 확보되게 됩니다.
블록의 타당성 검증하는 과정을 보면 채굴 시 발생되는 상태 변화를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쳤을 때 이전 블록이 있는지 확인해요.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를 이전 블록과 비교해서 그 시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 넘버, 난이도, 트랜지션 루트 값, 엉클 루트 값. 엉클 루트 값은 버크래시 값이에요. 그 다음에 가스 제한이 타당한지 체크합니다. 블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체크하고, 블록의 POW가 타당한지 체크하고, 스테이트 0을 이전 블록의 마지막 상태 값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제 트랜잭션 리스트로 쭉 설정해서 n개의 트랜잭션이 있다면 이제 si 플러스 1, apply s1, tx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태 변화를 계속해서 반복시키고 마지막에 채굴 보상 블록에 더한 식으로 끝냅니다. 한마디로 그냥 형식적인 체크를 쭉 다 한 다음에 실행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건데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네. 그렇지만 일단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쉽게 정리하자면 쉽게 정리한 부분만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쉽게 정리하면 이제 트랜지션 자체를 UTXO 형식으로 관리하는 비트코인이랑 달리 이더리움에서는 정보들을 이제 S0과 같은 상태값으로 기록해두고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S1, TX1을 써서 S1을 계속 바꿔주기 때문에 변화에서 만큼 기록된 정보를 계속 바꿔줘서 이제 제니스 블록의 상태가 스테이트 0이라고 쳤을 때 이제 각각의 블록의 트랜지션이나 영수증에 대한 값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어떤 값이었는지를 다 블록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블록 찾아봐서 다 살펴볼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가지고 끝내봤고요. 이제 이더리움 P2P 통신만 하면은 이더리움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개발 테스트 환경 구축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더리움을 끝내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 살짝 길었는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P2P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듣고 넘어가실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더 심화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에게 P2P 연결하기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